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참 고상한 분이셨어요. 결혼할 친구들이나 언니들에게서 들은 시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처럼 들려왔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러실 만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시댁에 방문할 때도 늘상 손님이라며 손 하나 까딱도 못하게 하셨어요. 보통은 며느리가 될 사람한테는 말도 쉽게 놓아버리길 수 있고 내 식구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편하게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식장에 나란히 들어설 때까지는 그냥 손님이라고 하셨어요. 말씀도 어찌나 곱게 고상하게 하시는지 시댁 집안의 품격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누이도 저에게 참 잘 대해줬어요. 아버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이 서로 사이도 좋아 보였고 가족 간의 대화도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한 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결혼 초부터 혼수다 뭐다 해서 말들이 많아지고 양가 오해도 생길 소지가 있다며 모두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반지와 예물은 전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결혼식 비용이 있어서 예식장 대여와 드레스비 및 일반 비용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 그 결혼식 당일날 하객들 식사비는 양가에서 각자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어요. 물론 축의금은 양가 부모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결혼식을 치르면서 신경을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하다못해 비싼 웨딩 촬영도 생략했어요. 돈 아끼느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신혼여행 가서 엄청나게 사진을 많이 찍을 건데 너무 결혼기념사진이 넘쳐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식장에 입장을 할 때도 남편과 처음부터 동시 입장을 했고 주례사 선생님도 따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축하받고 싶고 주례사로 해주실 존경하는 남편 은사님이셨던 교수님이 너무 나이도 많고 연로하셔서 모시기 어려웠어요. 그저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결혼식은 싫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아버님이 나오셔서 축하 인사를 간단히 해주시고 저희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단례 인사로 대신했는데 무척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양가 어머니가 함께 나오셔서 무대 위에서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부탁한다 란 내용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철칙을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길게 말하면 잊어버릴 테니 딱 3가지만 말하마. 첫째는 아내를 두고 딴 데 눈 돌리지 마라. 둘째는 처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혀라. 마지막으로 셋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네, 어머니.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질세라 예정에도 없던 말씀을 하셨어요. 내 딸아, 너도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잘 살아라. 그래서 저도 대답을 했어요. 네, 어머니, 그러겠습니다. 항상 배려하면서 노력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저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해주신 것도 다 시어머니의 든든한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는 당사자가 어른들이니 양가 부모가 이래저래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참 좋았습니다. 남편과 결혼식 준비로 싸울 일도 없었어요. 신혼여행도 남편이 몰디브로 가자고 했어요. 저야 꿈만 꾸던 곳이라서 가면 좋기는 했지만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드는 곳이라서 신혼여행 경비가 걱정이 되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 작은아버지가 부자잖아. 나한테 따로 신혼여행은 럭셔리하게 다녀오라고 하면서 돈을 주셨어. 신혼여행을 다녀오라고 주신 돈인데 다 쓰고 와야지. 안 그래? 아, 그래? 작은아버지께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그 돈을 받았으니 어머니랑 아버님도 그만큼 쓰셔야 하는데 괜찮아? 걱정 마. 당연히 사촌들한테도 그만한 돈을 못 주실 형편이 아니잖아. 우린 그저 즐겁게 신혼여행 다녀오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는 날에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두둑한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이건
네가 신혼여행을 가서 쓰라고 주는 내 용돈이다. 그리고 너한테 쓴 편지도 있으니까 비행기에 타서 읽어봐라. 잘 다녀와라. 참 감사한 마음에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역시 내 용돈을 받는 것은 참 좋은 거더라고요. 아싸, 이 돈을 모아서 저축해야지. 엄마도 미리 따로 준 돈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챙겨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도 양가 어른들께 선물도 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축할 돈이나 남을까 싶다. 선물은 간소하게 하면 되지. 우리 처지에 맞게 해야지. 안 그래?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작은아버지는 우리 신혼여행비로 거액을 주셨는데 어떻게 간소하게 하겠어. 감사하다고 따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 아무리 조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떡하니 신혼여행비로 쓰라고 내놓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 작은아버지가 아니셨으면 몰디브로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거야.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이치가 맞는 말이었어요.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을 한 후에 기대가 되었던 시어머니의 편지를 제일 먼저 꺼내서 읽었습니다. 예상대로 신혼여행비로 쓰라고 용돈이 들어있었고 3장의 편지글이 있었어요. 글의 서두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어요. 내 며느리 보아라. 이제 한 식구가 된 것을 환영한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네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적어 놓았다. 신혼여행이 끝나면 이젠 드디어 결혼 생활이 진짜로 시작되는 거다. 네가 번거롭게 좌충우돌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적어 놓았다. 로 시작한 문구였는데 남편의 작은아버지의 선물로 어떤 것을 사와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작은아버지가 계시는데 선물의 급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등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 목록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 목록을 본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에 대한 선물도 가까이 해야 했고 또 다른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도 그와 비슷한 레벨로 맞춰서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가격대까지 써 놓으셨더라고요. 부자인 남편의 작은아버지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른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께도 섭섭지 않게 그 수준에 맞추라는 말씀이셨어요. 거기에다가 이왕이면 남편이 사촌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이니 좋은 설레가 되도록 사촌 동생들의 선물까지도 다 준비를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촌들의 나이와 기계마다 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선물해주면 좋겠다는 언급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혼수를 생략한 건 말뿐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선물로 혼수 선물을 대신하라는 말 같았어요. 정말 신이 나서 탔던 몰디브행 비행기 안에서 머리가 찌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언제 다 선물을 구입해서 사오냐고요. 그저 편안히 휴양하다 오고 싶었는데 신혼여행이고 뭐고 다 끝나버린 느낌이었어요. 시부모님과 신우에 대한 선물은 구체적으로 뭘 사오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격을 맞춰서 사오라는 말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수준에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시댁의 모든 사람들의 생일과 챙겨야 하고 기억해야 할 기념일 등이 모두 빼곡하게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일도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장손이라서 특히나 제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제가 장손 며느리라서 시댁 어른들한테 신고식은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머리 꼴찌가 아파하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 장모님이 용돈으로 주신 돈이랑 엄마가 주신 돈과 우리 돈을 합쳐서 준비하면 되는 거지. 너 바보니? 그 돈 다 합쳐도 어머니가 내민 신인 선물을 샀는데 10분의 1도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걸 언제 다 준비하니?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못 사면 말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우린 그저 신혼여행이나 즐기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남편은 태평스럽게 말은 했지만 어쩐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내린 숙제 같은 일 같아서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요구하시는 대로 예상이 되는 신행선물 예상 구입 금액을 내봤어요. 연일 결혼식 준비로 피곤해서 넉다운 되어서 와인 몇 잔을 마시고 쓰러져 잘 판인데 저는 그것도 못하고 비행기 속에서 그 지랄을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만 혼자서 골아 떨어져 잠들었어요. 남편이 맛있게 한숨을 자고 눈을 뜨자마자
제가 남편에게 총 신의 선물 목록과 비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미쳤냐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야, 우리가 재벌집 자식도 아닌데 무슨 신혼여행 선물로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되냐? 어머니가 요구하신 대로 짜본 거야. 우리 식구들도 똑같이 거기에 맞췄을 뿐이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러자 남편이 팔쩍 뛰면서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빚질 일이 있냐? 이렇게 호화스럽게 선물을 해드리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형편껏 해야지.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편지를 한번 잘 읽어봐. 우리가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다는 의미로 선물을 사들고 오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인데 이렇게 목록까지 적어서 보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니? 그러자 남편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편지를 읽어보더니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작은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 작은아버지랑 작은어머니가 평소에도 돈을 잘 쓰시거든. 이번에도 우리 신혼여행 경비로 1,000만 원을 준 것을 작은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말했었나 봐. 작은어머니가 은근히 그런 거 생색을 잘 내거든. 내가 작은아버지한테 거절할 거 그랬나? 아무래도 작은아버지한테 1,000만 원이나 받아서 엄마가 신경이 쓰인가 봐. 그렇다고 해서 용돈을 많이 준 사람한테만 비싼 선물을 사갈 수도 없고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나 동생한테도 똑같이 해야지. 안 그래? 그래서 남편이 그랬습니다. 엄마 뜻이 그러더라도 우리 그냥 신경 쓰지 말자. 내가 돈이 없는 줄 뻔히 아시니까 별말 없으실 거야. 그래서 제가 빽 때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게 다 며느리 돈으로 사오라는 말씀이시지. 아들 돈으로 사오라는 말이겠어? 그러자 남편이 파락 화를 냈어요. 넌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냐? 우린 이제 한 몸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겠어. 엄마도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주는 신혼여행 선물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네가 어머님과 아버님을 비롯해서 작은아버지들과 작은어머니 그리고 사촌 동생들까지 다 네가 준비해라. 괜찮지? 라고 하자 그런다고 했습니다. 저야 나쁠 건 없었어요. 시댁에 선물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났으니 말입니다. 그런 후 즐겁고 행복한 신혼여행을 잘 보내고 귀국했어요. 귀국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네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언제 집에 올 거니? 때 맞춰서 너희 작은아버지들 오시라고 할 참인데 선물은 준비했니? 아 그거요? 창현씨가 신혼여행 경비로 쓰라고 받은 용돈은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면서요. 창현씨가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고상한 시어머니 말투가 싹 바뀌었어요. 뭐시 어쩌고 어째? 내가 너한테 준비하라고 했지 창현이한테 하라고 했냐?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자빠졌냐? 저는 갑작스런 말투에 놀라서 그랬어요. 네? 어머니, 저는 그냥 창현씨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요. 옆에 있던 남편이 제 표정에 놀라서 전화를 낚아채더니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마, 전데요. 작은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사오라고 하셨던데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요, 그만한 선물을 사다 드릴 돈이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앙칼지게 소리를 치셨어요. 누가 너보고 사오라고 했냐? 호주 선물 안 했으면 그거라도 해야지. 엄마, 혼수는 서로 안 하기로 한 거였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막 퍼부었습니다. 정의는 왜 그렇게 시댁에 대한 배려가 없냐? 눈치가 없는 거냐? 아니면 경우가 없는 거냐? 혼수를 하지 않았으면 내 입장을 생각을 해서라도 신혼여행비를 1,000만 원씩이나 대준 시댁 어른들한테는 인사를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말은 바로 하세요. 작은아버지가 나한테 준 돈이지 정희한테 줬어요? 인사를 해도 내가 해야죠. 왜 정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야단을 치며 계속해서 편지 써놓은 목록대로 선물을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부부야. 작은아버지가 준 돈으로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으면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감사하다고 답례 선물을 해오면 나도 기가 살고 서로 얼마나 보기도 좋고 흐뭇한 일이냐?
그러자 남편이 그랬습니다. 엄마 기 세워주려고 돈도 없는데 있는 척 해가며 허세를 부리고 싶지 않아요. 뭐야? 장가를 가더니 엄마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니? 빨리 정이나 바꿔. 아니요. 저희 안 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리고 저희 친정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제 남동생한테는 향수를 선물을 했고 친정 부모님께는 세트로 된 트레이닝복을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여러 번 저에게 전화를 주셨지만 남편이 못 받게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톡만 보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창현씨가 어머니의 전화를 못 받게 해서요. 조금 누그러지면 전화를 드릴게요. 언제 올 거니? 그래야 작은아버지들 오시라고 할 게 아니냐. 어머니 일단 작은아버지는 부르지 마세요. 창현씨가 신혼여행 선물도 준비 못했어요. 뭐야? 네가 준비를 해야지. 창현씨가 각자 자기 집 식구들을 챙기자고 했어요. 가게 되면 창현씨가 따로 연락을 드린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그랬더니 남편과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톡으로 별의별 말씀을 다 쏟아내시는데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조근조근하게 하시고 고상하셨던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니까 엄청 호랑이처럼 무섭더라고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까 싶기도 했지만 어찌 며느리 된 도리로 그럴 수가 있나요? 하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그러더라고요. 당분간 우리 엄마한테는 신경을 끄도록 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톡도 전화도 받지 마.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풀에 꺾여서 며칠 후에는 연락을 해오지도 않으셨어요. 작은 아버지들께는 전화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허세있게 작은 집 식구들이랑 다 불러서 제가 사온 신혼 선물을 나눠주며 기분 좀 내시려다가 말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기분이 더 나아질 때까지 뵙지 말자고 했고 아버님께만 전화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더 열이 받으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제게 톡을 엄청 하셔서 야단을 치셨어요.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만 쏙 빼고 신행 인사를 하는 거냐? 네가 이렇게 못해 처먹은 애인 줄을 미처 몰랐다. 내가 며느리 잘 들인 줄 알고 좋아 죽고 못 살았는데 이런 몹쓸 것을 들였다니.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세상에나 참 믿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내 고상하고 고우셨던 시어머니에게 이런 면면이 있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나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제게 보내온 톡을 보여줬더니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엄마 그렇게 내 고상하신 척은 다 하시더니 그새를 못 참고 본색을 보이세요. 한 번만 더 제 처에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면 평생 엄마를 안 보고 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 뒤로 한 달 동안이나 가지 않았더니 시어머니가 열불이 나서 쫓아오셨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이 지난 늦은 밤에 오셨는데 저에게 다짜고짜로 그러셨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내 아들이 평소에는 안 그런 애였는데 누가 이렇게 버려놨냔 말이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미워도 그렇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도 안 온다는 게 말이나 되냐? 어머니 죄송해요. 창현씨가 그러자고 해서 전 따랐을 뿐이에요. 그 말에 터 복장이 터진다는 듯이 제 대급박을 쥐어 박았습니다. 세게 쥐어 박진 않았어도 그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깜짝 놀라고도 남을 일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지켜보려다가 시어머니가 제 머리를 쥐어박는 모습에 기겁을 하고 대들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감히 어디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당장에 나가지 못해요. 제가 엄마를 보러 가지 않는 것이 다 엄마 태도 때문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며느리를 쥐잡듯이 하려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몇 마디 말도 못한 채 남편의 손에 의해 등 떠밀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공원 벤치로 가서 한참이나 남편 일장 연설을 했다고 했어요. 엄마가 시어머니 대우를 받고 싶으시면 처음에 줬던 이미지대로 고상한 시어머니가 되세요.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겉과 속이 똑같은 고상한 시어머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서럽게 웃으면서 그러시더래요. 아들은 낳아봤자 다 소용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 보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엄마를 집에서 내쫓고 그러니? 그렇게 네 마누라가 시키더냐? 나는 평생을 살면서 시어른이 하늘인 줄 알고 떠받들고 살았다.
말세다 말세. 그래서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께 그랬대요. 엄마 시대에는 그런 게 통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창희가 엄마의 그런 사고방식을 본받아서 시집살이를 하고 살면 좋겠어요. 엄마 아들은 이제 며느리한테 보낸 거라 생각하세요.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배로 가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어요. 항상 며느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지 말고 미리 의논하고 타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를 시어머니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셨어요. 시누이는 그런 남편에게 매우 불만을 표시했고 저 또한 좋은 소리를 못 들었나요. 그럴수록 시댁 식구들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을 했는데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살아야 되나요. 며느리는 독립적인 인격자일 뿐입니다. 시댁의 부속물이 아니죠. 머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도 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바로 저의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못돼 처먹은 며느리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이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쁜 며느리였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를 해드리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사는 길만이 공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 보기에는 그래도 며느리가 그러면 못 쓴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감당 안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아직까지는 저 입장에 서서 철저히 시댁과 분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영속할지는 알 수는 없어도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